지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 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화음 났어. 이런 날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되게 하이톤으로 해봤는데. 화음이 됐어요. 그래.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소알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들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예, 근황 토크가 매주 이제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난 한 주간에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혹은 내가 제일 쉽게 내렸던 결정, 어렵게 내렸던 결정, 또는 내가 제일 즐겁게 했던 일, 억지로 했던 일이 뭔가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떠올라요? 네. 근황을 무슨 1시간 하시려고 그래. 그 내용은 궁금하지 않아요?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나 말하고 싶은데 생각나네요. 아, 생각나요. 네. 질문을 들으니까 생각난다. 목사발님은 생각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생각할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나간 거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오직 영화. 봤던 영화 이런 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건 잘 안 떠올려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감정을 제일 많이 느꼈지? 라던가 내가 이거는 좀 힘들게 했어. 뭐 이런 거는 잘 안 떠올라요. 네. 목사발님 방송 일찍 끝내고 싶어갖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딴 데 있습니다. 아마존님은 그런 거 떠올리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한 주 동안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네. 좀 한 주 동안 허했어요. 네. 본인의 감정을 잘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판도라님은 감정에 충실하고 또 이게 잘 파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보니까 싫은 감정은 진짜 안 보고 싶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진짜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뭐 그냥 지나가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느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네. 그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심리라는 것이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 이런 내용을 매일 뭐 일기를 쓴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복기하고 반복하면서 좀 더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인간의 심리를 크게 3가지 작용이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느끼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내면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활동, 그다음에 3번째로 그것을 다시 행동하면서 외부로 표현하는 것. 이 3단계가 다 합쳐져야 심리거든요. 그 행동하는 것도 나의 심리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단순히 그냥 현재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지 알아채는 것뿐 아니라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 근거가 뭔지, 이런 생각의 흐름이 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성향과 잘 맞는지, 아니면 이게 불편한지, 내가 과연 잘한 건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까지 다 심리를 파악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잘 되면 문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힘도 좀 더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방법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비슷한 상황을 또 마주쳤을 때 실수를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했던 것을 내가 좀 잘 복기를 해놓으면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답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차를 운전하려면 그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운전처럼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악셀레이터만 계속 바른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핸들을 어디로 꺾을 것인지, 어떤 데서는 속도를 좀 줄여야 할지, 아니면 어떤 데서는 좀 더 달려도 될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 안전한 게 아니라 다른 차들에게도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을 막 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내 심리를 운전을 잘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내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규칙이 보이고 하면 교통신호처럼 저 사람이 이런 순간에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게 되면 좀 갈등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좀 같이 살기 편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심리라는 대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신의 마음 사용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해줄 셀프 심리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한 인간을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종종 이제 이 심리 유형이 사용되거든요. 여러분도 애니어그램이나 MBTI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모습, 케바케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비슷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는 프랙탈? 뭐라고 해야 되지? 프랙탈? 네,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눈송이 같은 게 눈 결정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은 눈 결정을 갖고 있거든요. 육각형의 눈 결정을. 근데 그게 어떤 건 좀 꽃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핵심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심리 유형도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게 이제 심리 유형론이란 분야로 발달을 했는데 심리 유형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칼 융. 네, 스위스 태생의 정신의학자죠. 융의 심리학은 뭐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배우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많이 했어요.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거의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12년에 프로이트와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도 충격받고 당시에 그 정신분석 학계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어디 갈라 그래? 했는데 이후에 칼 융이 이제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그 심리 유형 이론이 특히 유명합니다. 융은 그 미국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좀 민족학이나 인류학에 관심이 커서 인류의 역사의 어떤 저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융은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자연의 사건들을 신화나 민화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달이 뜨고 달이 모양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화 속에 녹여서 표현하는 것들. 이게 융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를 외부의 것을 이용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융이 생각한 삶의 목적은 사람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와 같은 생각이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을 해서 개인의 독특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아를 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특한 나만의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자아를 만들어가는. 심층적인 영역에 어떤 무의식이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해내는 존재다. 자아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각각 자기만의 개성을 발현하려면 개성이란 건 누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 이거죠.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비슷한 점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얘기할 때 각자 인간이 개별적인 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 안에서 뭐 어릴 때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었고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뭐 이렇게 발달했고 하는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융은 개인의 무의식 저변에는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다고 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험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조 때부터 이게 누적이 되어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어떤 개인의 느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화 같은 데 보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신화에는 사람이 동물과 결합하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웅녀. 네. 쑥하고 마늘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알에서 깨어난 선조가 있다거나.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자꾸 발견돼. 근데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그 민족과 우리가 전혀 교류한 적이 없는데 설화가 비슷한 게 있는 거야. 혹은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전래동화랑 서양의 전래동화랑 그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콩쥐팥쥐 같은 거. 계모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데렐라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어떤 유형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은요, 근원 원자에 본보기 형자를 쓰는데, 예를 들면 금속 도구를 만들 때 거푸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 이렇게 금속을 부어서 틀을 만들어내고, 판화 같으면 원판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잉크를 발라서 찍어내는데, 원판이 똑같아도 판화를 여러 장 찍다 보면 그림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래의 형태가 있고, 그것을 개인마다 집단 무의식이 좀 다르게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보편적 상징, 뭐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한 어떤 신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원형은 어떤 모티프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이죠. 융은 그래서 뭐 아니마 뭐 이런 원형들을 제시했어요. 그 아니마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성형의 영혼과 정신을 뜻하는데 그 신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사이렌이라고 하죠. 그 스타벅스에 그려진 사이렌. 네, 세이렌. 그게 원래 이런 거잖아요. 바다에서 네.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을 홀린 다음에 무서운 잡아먹는. 네, 인어도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 민화들이 있고요. 이렇게 젊은 남자를 홀리고 막 목숨을 빼앗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구미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형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남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어떤 정돈된 삶보다는 좀 강렬한 경험을 원하고 뭔가 일탈된 이런 걸 원하는 원형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있더라. 이것을 나는 아니마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원형을 뭐 어머니의 원형도 있고 그림자의 원형도 있고 어린이의 원형도 있고 현명한 노인의 원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 이제 설화나 민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융의 그 원형 이론을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내면에는 선조로부터 이온 집단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집단 무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형, 어떤 상징이 존재하고 각 개인은 어떤 특정한 원형이 발현되면서 내 안에서 아니마의 원형이 좀 발현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원형이 발현된다거나 어린이의 원형이 발현이 된다거나 하면서 어떤 심리적 작용을 일으키는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좀 선호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마의 패턴이 나에게 좀 편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머니의 패턴이 좀 편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한 게 심리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MBTI의 무슨 INFP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기제가 좀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심리 유형 분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 뭐 애니어그램, MBTI 뭐 많이 있는데 요새 또 MBTI가 다시 또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TV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멤버들이 나왔어요? MBTI 검사를 해갖고 너는 무슨 유형, 너는 무슨 유형 이렇게 봐서 나와서 했는데 그 MBTI 티셔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나 뭐라고? INFP 이렇게 써 있어. 난 뭐다? 나는 이 유형이다. 그리고 SNS에도 뭐 자기 결과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고 이게 또 한창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짝 그럴 때 티셔츠를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아, 좀 빨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TV를 안 보니까.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 TV를 안 보시네. 아, TV. 좀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인기 있는 심리 유형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이거는 뭐 기원전 뭐 2000 몇백 년대부터 시작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그 심리 검사 방법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다기보다 그렇게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현대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유형인지 검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애니어가 이제 9라는 뜻이고 숫자 9, 그레모스가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에 9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고 그 점 사이를 막 선으로 막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이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얘랑 얘는 좀 상극이고 뭐 이런 관계도가 있습니다. 9개의 점이 있는 그림이란 뜻인데 애니어그램이 인간을 이제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원형이 좀 우세한 게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조력자의 원형이 우세하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취자의 유형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평생 딱 한 개만 딱 쓰는 건 아니고 애니어그램은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1번 유형이다. 그럼 날개로 8번이랑 뭐 7번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유형을 조금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을 한다고 해요. 애니어그램에서 보는 그 유형이 9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 분류의 이름이 재밌어요. 심장형, 머리형, 장형. 장형은 뭐예요? 위장할 때 그 장. 아, 그래요? 내장기관의 장이라 그래도 뭔지 네.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몸장 맞는 게 장형 아니에요? 밥을 매우 많이 쳐라. 먹는 사람. 심장형은요, 가슴형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이 아주 큰 중요한 이 사람들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심장형인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따스한 기운을 풍긴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형은 지혜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사력 있고 온화하고 좀 안전함을 추구해요.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것에 좀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형은
정의가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본능형이라고도 해요. 묵사발림이다. 저요. 전 장도 튼튼해요. 그리고 네, 이분들은 나는 판단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제가 묵사발림이 이런 유형이 아닐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진지하고 엄청 심각해요. 아, 그래요? 저 그래요? 엄청 그럼 판단하고. 어디에 속하죠? 저 화장실 가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 장형.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장형들은 독립성을 좀 추구해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장형인 사람들은 주로 지도자 유형이거나 중재자 유형이거나 개혁가 유형. 그러니까 8번, 9번, 1번이거든요. 아, 맞네. 개혁가는 옳은 것에 되게 집중하고 또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8번 지도자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이런 기운들이 있고 100%. 자신이 약해지는 것에 아주 공포가 있습니다. 9번은 중재자의 역할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갈등이 생기면 아주 불안해져요. 이 사람들. 전 평화주의자예요. 뭐 다 마찬가지래. 저예요, 그 사람. 그 네, 장이. 그럼 나머지 6개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자, 심장형인 사람들은 2, 3, 4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조력자여서요.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아주 큰 그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아요, 마치. 네. 그리고 3번 유형은 성취자라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똘똘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무언가를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것에 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데? 이 지난번에 그 반음 효과 있잖아요. 네. 다 난데? 그러니까, 맞아. 다 낼 것 같아. 예술가 유형이 4번 유형인데 이 사람들은 좀 이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고민하고 평범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품이 있고 우아한 기운이 풍겨 나옵니다. 난데 하지 마세요. 품이 없어. 우아하지 않아. 그냥 저예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머리형은요, 5, 6, 7번 유형이에요. 5번은 사색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알아야 돼. 엄청 계속 뭔가를 공부하고 찾아가는 이런 타입이고요. 아니네, 그거. 6번은 충성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딘가에 충성하고 충실한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7번 유형이 낙천가인데요. 묵사발림의 이 방송 캐릭터는 낙천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항상 그 기쁨이 넘치고 늘 보면 그냥 경쾌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묵사발림이 그냥 방송 캐릭터만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실체는 실제는 좀 염세주의?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특징만 말씀드렸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이런 특징들이요. 그 심장형, 머리형, 장형이 얼굴에서도 이미 드러난다고 봐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장형이다. 눈빛이 판단하는 눈빛이야. 이 사람은 장형. 이 사람은 그냥 사랑이 넘치고 그냥 따뜻하고 눈이 막 이런 느낌이 나는 사람은 심장형이다. 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생각하게 생긴, 그러니까 눈빛이 명료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부정적이거나 이런 눈빛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형이다. 이렇게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얼굴형도 다르다고 하고,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한 가지만 내가 갖고 태어나서 그것만 계속 드립하는 게 아니라, 9가지 유형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형이 좀 더 나에게 편하고, 내가 그거를 쓰는 게 좀 마음이 덜 불편한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장점을 살리되 그 유형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유형의 장점들을, 그러니까 내 날개 유형의 장점들을 고루 이렇게 조합을 해서 통합적인 인격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종교계에서 정말 많이 사용해요. 맞아. 한때는 신천지가 이걸로 엄청 포섭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이 통합적인 인격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에 닮아가려면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전체적인 통합적인 인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MBTI. MBTI는 직접적으로 융의 심리 유형론에 기반을 해서 실생활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심리 분석 도구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특별히 이렇게 공동생활을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라던가 직장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좀 교육할 것인가 라던가 혹은 부모 교육할 때 아이는 어떤 유형이고
부모는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잘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직업 상담을 할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맡으면 아주 기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좀 구체화시킨 심리분석 도구인 거죠. 이게 되게 오랫동안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사람과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폼이 처음에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해갖고 막 G형 이렇게 막 쭉 만들어서 지금은 K형, M형, Q형 막 이렇게 있대요. 우리나라도 폼 G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표준화가 돼서 제일 많이 쓰였고요. 지금 다른 뭐 유형들도 표준화 됐거나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MBTI는 4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내가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어디로 쓰느냐. 외향과 내향입니다. 그래서 외향은 extroversion이라서 E, 내향은 introversion이어서 I. MBTI 유형을 4가지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제일 앞에 E냐 I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네. 외향과 내향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외향인 사람들은 내 삶의 에너지를 밖에서 얻고 밖을 항상 잘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면 술 한잔 하자! 목사발님처럼. 네. 와, 딱이다. 같이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고요. 내향인 사람은 지쳤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혼자 좀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돼서 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향, 외향은 뭐 많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그 에너지의 방향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선호하느냐, 직관을 선호하느냐. 감각은 여러분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 센싱인데요. 오감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들에 의존해서 실제로 경험한 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본 거, 사실적이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나무에 집중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에 집중하고 이 사람들은 가꾸고 추수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관형은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N이라고 하거든요. S와 N이 여기서 나뉘는데 직관은 이 오감 말고 내 육감에 의존합니다. 내 영감 이런 거에 의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지향적이죠. 지금 내 손에 만져지는 것보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 느낌에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그 직감에 좀 더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조금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비유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마존님. 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숲을 보는 경향이 있죠. 작은 사실 하나하나를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큰 그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분들은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 지금 내가 당장 수확을 얻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지금 뭔가를 해요. 그래서 당장 이 사람들은 수확을 얻진 못해요. 이 사람들 씨 뿌려 놓으면 이제 감각형들이 와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인식 과정의 도구를 감각을 쓰느냐, 직관을 쓰느냐에 따라 S와 N이 나뉩니다. 세 번째 이제 알파벳이 T하고 F인데요. 이거는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도구가 좀 편하냐,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거든요. T는 thinking, 사고고요. F는 판단. feeling, 예. 감정. 사고형은 진실이나 사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 객관적인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맞는지 틀리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규범이 엄청 중요해요. 규범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감정형은요. 사람과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 참작을 잘해줘요. 이게 분명히 얘가 잘못한 일이지만 네가 그럴만 했구나. 이걸 잘해. 그 감정으로 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보다는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는 의미. 얘가 한 일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나를 위해 나한테 잘해주려고 저렇게 한 거잖아. 나한테는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T와 F가 여기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J와 P로 나뉘는데 이거는 인식하고 판단을 했잖아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까지 했어. 그럼 이거를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양식을 선호하느냐예요. J는 judging, 판단. P는 perceiving, 인식하는 거예요. 판단형은 뭐냐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그리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이렇게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인식형은요. 목적이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좀 융통성도 있고요. 되게 자율적이고 유유자적해요. 유한 면이 있죠. 융통성이 있는 면이죠.
요런 이 네 가지 기준을 알고 나면 굳이 테스트를 안 해도 내가 어느 쪽을 좀 많이 쓰는구나를 생각해 보면 대략적인 그 유형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각각 2가지씩 나눠져 있으니까 총 8가지를 조합하면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이 16가지 유형은 인터넷에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MBTI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무슨 유형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설명 자체는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 분한테 MBTI 그 약식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렸는데 해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하는 게 어렵진 않던가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약간 번역체여서 네, 그런 건 좀 힘들죠.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인터넷으로 검사하는 그 약식 검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도 외국 사이트를 자동 번역해서 나오는 거라서 좀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인데 원문을 봐야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식인데 그 대답을 고르시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던가요? 어려웠던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그게 이제 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그쵸, 있는데 그쵸. 이제 이럴 때는 그러면 한 2칸만 왼쪽으로 갈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 네. 한 칸만 갈까? 2칸 갈까? 이렇게. 평균 정도의- 내지 평균. 네, 평균. 그래서 어떤 거 진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런 거 가운데 놓기도 하고. 목사발님은 그런 거 대답하시는데 고민 많이 안 하시고 팍팍팍팍 대답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엄청 고민 많이 해요? 아니, 고민 많이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해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면 좋겠는데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yes, no 약간 이런 거면은 이제 막 할 텐데 원래 10단계까지 있는 것도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섬세하게 이렇게 그 단계를 나누는 게 어렵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0 아니면 9예요. 뭐 아니면 도.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이번 질문에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막 비교인데 비교 대상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서 이게 번역체 때문인지 뭐 그런 경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 그 전문가랑 상담을 하면서 심층적인 검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니어그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눈빛만 봐도 심장형에 가까운데 장형에 가까운데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검사를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 본인이 바라는 거를 하게 되나? 나는 A에 더 가까운데 A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약간 B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치를 자꾸 대입을 해서 대답을 일부러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양극단에 우리 묵사발님은 1.5점이 편한데 어떤 분들은 1점이나 5점에 극단에 치우친 대답을 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저요. 있겠네요. 나 극단 하나도 안 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질문지만 갖고 띡 하는 것은 조금 자신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좀 오차가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신의 유형이기도 한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성격 유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근데 MBTI 검사를 전문가와 함께 하고 상담을 같이 하고 해야 그것을 파악해내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은 MBTI 검사를 하면 I하고 E 사이가 그러니까 내향이냐 외향이냐 사이가 완전 외향에 거의 99% 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한 52%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향 외향은 조금 그래도 쏠리는 편인데 그 사고와 감정 뭐 감각과 직관 이런 데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나 둘 다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면 그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0대 30일 수도 있지만 아니 혹은 90대 10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9대 51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몇 년 있다 검사를 해보면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51%로 넘어간 거에서 그냥 이렇게 저 끝에 있는 0이나 5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네. 추구하는 삶과 현재 진짜 실제로 살고 있는 거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가 그 차이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더 많았나 봐요. 그리고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냥 좀 솔직하게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질문을 이번에 주신 거를 읽으면서도 이거 예전에는 고민했겠다 싶은 거는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뭐 지혜가 좀 생기기도 하고 혹은 어떤 패턴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꼰대가 됐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근데 있고. 제가 7, 8년 전에 MBTI 해본 네. 것 같은데 무슨 유형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간 어느 언저리에서 별로 큰 차이 없이 왔다 갔다 그래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전에 했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한 거랑 결과가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오.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양극단에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엿장수님이 해보라고 한 게 총 7단계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도가 있고 양 끝으로 동이 3개, 비동이 3개. 근데 이제 하나도 양극단을 안 고른 것 같은 게 10년 전에 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극단적인 삶을 살다가 여기저기 치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극단은 깎였구나 좀. 깎여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그 단짝 아니면 뭐 좀 직장이지만 좀 친한 친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근데 제가 MBTI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좀 친한 그 동료가 와가지고 MBTI 자기 결과랑 제 거랑 보재요. 봤는데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유형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약간 뭐 그런 것도 느꼈고. 근데 그 질문지 답하다 보면 그런 것도 느끼지 않나요? 이게 그 네가 지금 잘 집중해서 대답하고 있는지 내가 체크하겠어 질문이 있어요. 맞아요. 확인 사살 질문이라고. 그게 뭐가 있었냐면 확인사살.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요거에 비동의 동의를 일단 고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뒤에 질문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서. 좀 기분 나빠. 갑자기 날 지금 뭐 검사하는 거야? 잘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반대로 대답하면 뭐 아마 이런 걸 그냥 상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달라졌다는 걸 보고 내가 살면서 좀 깎였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특히 외향적이었던 게 내향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외향적인 유형이 나이가 들면서 내향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체적인 에너지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맞아. 네, 절대적으로 그 신체적인 에너지도 특히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그게 많이 바뀐다고들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 60대가 되면 다시 또 바뀌어요. 다시 에너지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40대쯤 되면 좀 지치나? 어쩔 수 없이 20, 30대 때 밖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나의 내면의 나를 찾고 싶어지는 좀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엿장수 피셜입니다. 네. 옆피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기 내면을 조금 바라보는 시간을 갖추고 그게 지나가고 나서 나에 대해서 좀 단단해지고 나면 다시 또 친구들을 막 만나고 특히 또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자라서 독립할 시기가 되잖아요.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또 다시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또 뭐 사별을 하거나 해서 가족들과의 또 이 관계가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사이클 때문에도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MBTI를 이렇게 해보시면 각자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대답하는 과정부터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하고 싶으시면 되도록이면 돈을 좀 주고 전문가 이게 전문가 인증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인증받은 곳에서 인증받은 전문가랑 함께 하시고요. 검사를 해서 나 이런 유형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해서 딱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유형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또 강점인지, 그때 우리 그 긍정심리학 한 것처럼 강점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 특별히 상처를 잘 받고 왜 화가 잘 나는지, 또 다른 유형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하면 좋을지 이런 실천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직관과 감각을 잘 조화롭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좀 사고를 하면서 고루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심리 유형을 이제 방패막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이걸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이네. 마치 그런 우리가 사람 있어요? 한때 혈액형을 그래요? 가지고 쟤 B형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 AB형이야, 쟤 A형이 소심해 뭐 그런 것처럼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서 이거 검사를 같이 할 때 되게 위험해요. 이런 부분이. 그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네요.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기면 어쨌든 해결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쟤랑 나랑은 상극이야. 애시당초. 애시당초 상극이야. 쟤가 하는 건 다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 또 내 성향 때문에 네. 다른 것일 뿐인데 그렇죠. 그걸 되려 유형이 이래서 나는 이런 편이야. 그러니까 알지? 나 이거 그 유형인 거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나를 방패막이로 지키는 막고. 방패로 삼는다는 건 아, 그런 방패구나. 네, 그런 정말.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리 유형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 MBTI 처음 하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외향적인 친구들을 동경했었나 봐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유형이 너무 약간 내성적인 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열심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내용을 읽어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였고 나랑 달랐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저는 엿장수님 되게 멋있게 생각하지만 저희 인연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훨씬 더 멋있고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 제가 깔았죠. 먼저 깔고 시작했어요. 아까 먼저 깔더라고. 네, 예. 깔았어요. 이게 칭찬인지 까는 건지. 제가 나는 난데 너무 엿장수처럼 되고 싶은 거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 유형을 보고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 건 맞는데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좀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는 됐어요. 하지만 확실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어지고 기분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닮고 싶은 건 여전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 그렇죠. 지금은. 자기를 괴롭힐 필요는 없죠.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재밌는 거고.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캠프 가면 이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극단적이었어요. 그때도 성격이. 그래서 좀 더 깊은 상담을 해야 된다면서 불려갔어. 진짜? 너 제대로 대답한 불려갔어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물론 제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대충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 아이들이 정말 다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막 분석해서 얘네들을 막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는 거야. 캠프 가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하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하는 거야. 그거를 나도 진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야. 지금 엄청 화났어. 그래서 일부러 좀 약간 그렇게 했었죠. 미술 뭐 이런 것도 내가 막 일부러 더 짙은 색깔로 많이 하고 약간 더 모나게 각지게 많이 그리고 악동이네. 네, 꾸러기. 약간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와 진짜 대박. 저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거봐요.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후회했어요. 애들 놀 때 나는 다시 그 검사를 다시 했어. 적당히 좀 할 걸. 네, 적당히 했어. 반항하느라 그랬는데 따로 그러니까. 불려갔어. 사춘기가 좀 일찍 온 거죠. 1대1로 하니까 이 질문 깊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뭐 집안 뭐부터 상담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심리 그것까지는 상담. 아닌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심각하게 거기서 생각한 이제 거죠. 심각하다. 얘 문제 있는 애다. 문제 있어 보였겠네. 아니 이게 상담사의 입장에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 좀 맞아. 극단적으로 맞아. 쉽게 막 아무 때나 대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정확하게 나는 게 혼자서 동떨어져서 다른 그 방에 들어가고 남들 간식 먹고 노는데.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고급 검사를 다시 받은 거네요. 그러네. 혜택을 심층적으로. 받았네. 그렇지만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 뭐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상황만 기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MBTI는 전문가와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전문가랑 좀 길게 술도 마셔가면서 서로 깊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야지 서로 다 아는 거. 속마음을 정확하게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애니어그램 MBTI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리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셀프 심리학. 어떻게 그럼 내가 스스로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도 나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시간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왜 이러세요 진짜. 제가 왜 셀프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스스로 자신의 원형을 자각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융이 말한 심리적 원형 이론 기억하시죠? 인간의 무의식 쪽에 이제 집단 무의식이 발현되어서 어떤 심리적 원형이 표출된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심리적 원형은 내 의식의 세계에서 하는 결정들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틈이 너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과 너무 다른 쪽으로 가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원형이 뭔가 좀 낯설고 강력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해요. 야, 너 글로 가지만 넌 원래 그렇지 않잖아. 막 이러면서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 방식에 집중을 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프로이트 아니에요? 조금 더 현대 사람이에요. 미국의 심층 심리학자이면서 심리 상담가고 그다음에 원형 연구소인 카사의 소장인 캐럴 피어슨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융의 그 원형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집단 무의식 원형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6가지의 원형이 잠자고 있는데 이 원형들이 각각 발현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엮으면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 이거죠. 이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내 안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Hero Withi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류시아 시인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아주 읽을만 하고요. 제목이 한국 제목이 나는 나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부제로 내 인생의 셀프 심리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 정말 내가 지금 어디쯤을 달리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그 녹음하는 책상에 책이 있어요. 네네.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나가 아니라 그 날라다니는 나구나. 그쵸? 실제로 나는 애가 있어. 여기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럴 수도 그래요? 있겠네요. 그 두 가지 의미를 flying 다 갖고 있을 것 myself.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림을 보니 그러네 진짜. 여러분 이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캐럴 피어스는 6가지 원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 방랑자, 전사, 이타주의자, 순수주의자, 마법사. 난 방랑자. 근데 이제 왜 6가지냐 하면 원형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융이 말했던 원형들도 있고 원형은 진짜 많지만 그 중에서 캐럴 피어스는 6가지 원형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들이요. 내 안에 하나씩 내재되어 있다가 하나씩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때에는 고아 원형이 막 자기 얘기를 막 좀 세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랑자의 원형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원형이 가진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림자 영역이 좀 더 부각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각 성장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릴 때 배워야 하는 어떤 발달 과제가 있고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발달 과제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육체적, 심리적 발달 과제들을 익혀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원형이 발현이 됐을 때 그 원형에 속박되면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쉬워요. 그리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원형과 잘 대화를 이루고 그 원형의 여행을 잘 마치면 원형이 줄 수 있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원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임에서 어떤 그 캐릭터가 끝판왕을 깨기 전까지 네. 각 단계별로 그 왕을 한 명씩 깨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땅을 하나씩. 중간 보스. 중간 보스를 하나씩 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거죠. 6가지 원형이. 우리가 삶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좀 더 강한 자아를 갖도록 도와주고 또 이 자아 자체의 경계를 좀 넓혀서 다른 사람과도 교류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세상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준다 이겁니다. 캐럴 피어스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영웅이고 영웅의 서사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어떤 그 시작점에서 떠나요. 용을 물리치러 간다거나 네. 아니면 공주를 구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막 괴물을 만나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보물을 얻는데 우리 삶은 그 영웅이 6가지 원형들의 활동을 파악해서 내면의 힘을 찾아내는 모험을 하고 맨 마지막 끝판왕에서 만나는 보물이 뭐냐면 진정한 자신이다 이거죠. 나 자신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이다. 그래서 셀프 심리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네요. 뭐죠? 이게 결과 뭐예요? 지금 표지만 보고. 네, 결과 뭔가요? 진짜 딱 표지만 봤는데. 아니 나를 찾는 거야. 결국 나를 찾아요. 그렇죠. 나를 찾는 6개가 거죠. 다 골고루 섞여가지고 내가 내면이 강해진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 또 끝나고 엿장수님이랑 따로 그 방에서 그 심층 셀프 심리학. 네. 피어슨 씨가 저한테 연락할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6가지 원형을 좀 자세히 하나씩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각자의 삶에서 영웅의 여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 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여행 단계를 겪고 있는가, 어떤 중간 보스와 대결하고 있는지, 혹은 또 거기서 어떤 조력자들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왕 지금 코로나랑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형, 고아 원형입니다. 내 안의 고아. 고아는요, 말 그대로예요. 부모가 없고 홀로 남겨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고아의 특징은 세상 끝에 나 혼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엄마 없는 아이 같아.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지? 왜 나만 힘들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 내가 진짜 실망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원형입니다. 그 각 원형을 어떤 영화 감독이나 그 주연 배우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영화를 만들어요, 얘네가. 근데 고아 원형은 어떤 서사를 펼쳐주냐면 내가 어떻게 고통받았는가, 그 고통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 유형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유형이 나에게 많이 발현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면 평소에 며칠 동안 내가 나눴던 대화들을 조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그러면 이 원형이 그 얘기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아 원형이 좀 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업 면접을 봤는데 내가 탈락했어. 네. 그럼 고아 원형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면접이 불공평해. 내가 제일 적합한 후보인데 나를 왜 떨어뜨려?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래? 이런 식이면 내가 어떻게 해도 여기서 못 붙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해. 난 열심히 했는데. 고아는 어떻게 각성이 되냐면요. 고아 원형은 추방을 통해서 각성이 됩니다. 이 추방이란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그 쫓겨나는 것이 추방당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안전도 걱정할 필요 없고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에서 이런 비슷한 추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설공주 같은 경우도 태어났을 때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다 엄청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남재인의 집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방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고아 원형이 좀 발현이 되기 쉽습니다. 추방의 경험이라는 게 성장 과정에서는 필연적인 단계예요. 근데 꼭 내가 어디서 쫓겨났다는 경험이라기보다 이런 경우가 가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평이한 추방이죠. 부모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장 우상이고 가장 완벽한 존재고 나를 책임지고 돌봐줄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네? 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추방의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나에게 모든 안전한 것을 다 제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죠. 내 생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아이들한테 길을 건널 때 손을 들어야 해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손 들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차가 나를 위협하는 장면을 느낀다거나 뭐 이렇게만 해도 세상이 안전하지 않네. 혹은 누가 나를 과자를 줄게 하면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추방의 경험이 됩니다. 암에 걸린다거나 건강한 삶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다거나 해고. 이것도 내가 추방당하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은 가족을 잃는다거나 연인과 헤어지는 것도 추방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군대 입대를 했다. 안전한 세계에서 군대로 제 잡혀가는. 사회로부터 나는 싫은데 강제로 어쨌든 낯선 곳으로 네. 얼마의 기간 동안 격리당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감금이기 때문에 다음 원형에 감금. 더 어울릴 것 그래요? 같습니다. 감금. 감금이구나. 자유롭게 못 나오니까. 어쨌든 추방의 경험은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죠. 2020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을 것 같아요. 그 추방의 경험을. 안전한 세계에서 밀려난 네.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죠. 많이 해고도 당하고. 네. 난 추방됐어. 별책부록에서는 추방 안 시킬게. 감금됐네. 네? 별책불이 감금된 거예요, 지금? 녹음실에? 아하. 이 고아 원형이 너무 나 자신을 지배하면요,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여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나에게 불공평하고 가혹해.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분들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난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그 희생자로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 탓을 돌려. 나는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이미 버림받았어. 가 되기 쉽다는 거죠. 쓰다.
스스로 따한다. 네, 해석이 필요한 이제 드립. 스스로 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아 원형이 지배하는 시기를 좀 잘 통과하려면요.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렵네. 혼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픔이나 실망이나 상실을 오롯이 다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부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나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내가 아니라 밖에서 찾을 수 있게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이렇게 좌절해서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고아 원형이 좀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럴 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빨리 이력서를 더 써봐 뭐 영어 공부를 해봐 막 이런 거 막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내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 말고요. 나를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하고 같이 가주긴 하는데 스스로 결정할 힘을 키워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아 유형을 만난다면요. 그 사람을 같이 동반해주는 것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아 원형이 잘 지나가면 그 지나간 일들을 그동안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좀 감사하게 돼요. 어떤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특히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가족을 갑자기 잃거나 이런 경우에 그 충분히 슬퍼해야만 애도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 탓으로 돌리고 틀어박혀만 있고 고통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거듭해서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나 이래서 힘들어라는 걸 한 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것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 들으면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아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유형의 경우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라도 나를 도울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을 것 같아요. 네네. 일을 대신해 줄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결국은 시작은 본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충분히 그것을 겪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교류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것까지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어릴 적의 추방의 경험을 잘 겪어내고 했다면 이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추방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강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추방의 경험을 엄청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전문가가 개입해야만 이거를 헤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단계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내가 산수를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을 못하네 정도의 추방의 경험을 했다면 거기서 조금씩 그럼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라던가 이렇게 조금은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나랑 심리적인 어떤 지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걸 얘기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까지 못하는 어른들을 본 적이 많아요. 이를테면 해결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해결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다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결국은 그런 자립의 기회가 없어지고 그런 채로 진짜 나이 드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있죠. 오빠병 걸렸다고 우리가 맨날 장난치. 오빠 하면 오빠들 다 해주고 그런 이제 친구들이 나 고아들 있었죠. 많이 알았구나 예전에.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실제로 근데 자신이 고아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고아들의 그림자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게 만들어서 네, 그거를 맞아요. 이용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림자 부분인 거죠. 고아의 그림자 부분. 그래서 그거를 건강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셀프 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십시오. 결국은 자기를 잘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고아 원형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이 캐럴 피어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이런 단계를 거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 가지 단계를 거치면 다음 단계가 나타나고 그 단계를 거치면 그 지난 단계는 다시
겪지 않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극복하면 괜찮아지는 이런 건가? 하는 근데 생각이 잘 들었어요. 잘 극복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형을 잘 파악하고 그 단계를 잘 넘어서면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처럼 하진 않는다. 그렇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 단계를 잘 넘기면 고아 단계 이 중간 보스 고아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 회복력을 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요. 고통이 생겼을 때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잘 누적이 되어 오면 조금 큰 일을 겪어도 회복을 잘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누적이 잘 안 돼서 고아 원형과의 관계가 잘 수습되지 않았다면 고통을 겪었을 때 그냥 무너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도와줘, 네가 해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자꾸 만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유형 중에는 너무 열심히 도와주는 또 맞아요, 유형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투덜투덜대는 사람한테 이미 가서 다 해주고 있어. 해달란 말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아 원형을 잘 이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에 주로 만나는 원형은요. 방랑자 원형입니다. 방랑자는 이상적인 삶을 찾아서 떠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갇혀 있는 것 같거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아니야. 여기에 살아남고 여기 적응하느라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는데 지쳤어. 세상은 진정한 나를 잘 몰라. 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새로운 것과 마주하게 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회사에서 갑자기 부서를 자꾸 이런 데로 가라 그래. 이렇게 될 때도 사실은 방랑자 원형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방랑자는요, 어떤 이야기 서사를 보여주냐면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가, 내가 어떻게 나 자신만의 길을 발견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그 회사 면접 얘기했잖아요. 회사 면접에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 회사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더라. 나 나오고 싶더라. 거기 내가 뽑아줘도 안 다닐라 그랬어. 답답하고 숨 막히더라고. 얼른 벗어나고 싶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가 주로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방랑자가 있는 겁니다. 나는 묶여 있는 게 싫어. 나는 거기서 원래 내가 벗어나고 싶었어. 라던가. 고아는 추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방랑자는 감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군대. 원장님 말씀하신 군대에 가면 모두 방랑자 유형이 깨어나. 나가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그렇죠. 이게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맞아. 나는 머리도 길고 옷도 멋있는 게 입어야 되는데 군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건 내가 아니야. 맞아. 방랑자 유형이 깨어나죠. 영웅은 항상 라푼젤처럼 탑에 갇혀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관습이나 체제에 순종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너 군대에 왔으니까 5시 일어나야 돼. 6시에 밥을 먹어야 돼. 몇 시에 구보를 해야 해. 막 이렇게 강제하죠. 그러면 이게 견디기 너무 힘들어지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견디기 힘들어질 만하면 군대에서 휴가를 보내주죠. 가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조금 살만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저히 못 견디면 탈영을 하죠. 네, 그래서 방랑자는 그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로 보면 조직의 아웃사이더들 있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직장에서 우린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손 번쩍 드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회 규범을 거부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규범을 거부한다니까 되게 엄청 심각한 일탈 같은데, 그렇다기보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여자 나이 몇 살이면 결혼해야 해. 남자는 몇 살이면 결혼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다 나에게 안 맞습니다. 나는 이게 싫어. 이런 방랑자 원형이 깨어나면요, 그 역설적이게도 외부로부터 단절됐다고 느껴요. 왜냐면 나 빼고는 다 저게 다 맞아. 나만 안 맞아. 실제로 혼자가 아닌데 내가 벽을 쌓았거든 벌써. 그리고 남들이 이 벽 안에 들어오는 거를 거부해요. 내가 그 벽 밖으로 나가서 남들의 규범에 맞추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아도 약간 그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아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추방당하는 경험이었는데, 방랑자는 스스로 벽을 쌓고 자기 성 안에 들어가 버려요. 스스로 고립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보려면 어떤 이 관계 사이에 적정한 경계를 그어서
이게 좀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섞여 있으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그러니까 발달 과제가 뭐냐면 홀로 있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발달 과제거든요. 사람이 너무 의존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발달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의 그림자로 이제 어두운 면이 뭐냐면 미래 어느 순간 미래의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 말고 자기계발 프로그램만 계속 열심히 끊임없이 막 어디 막 그 뭐 산사 체험 이런 데도 가고 새로운 뭐도 그런 사람 배우고 있어. 뭐도 배우고 막 맨날 배우는 사람. 오늘은 애니어그램, 다음 주에는 MBTI, 뭐 그 다음 주에는 어디 뭐 법륜 스님 강의를 들으러 맞아, 가고 맞아. 막 이런 식인 거죠. 종교도 여러 군데 가보고 이럴 수 있어요. 잘못 발달을 하면. 방랑자 원형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려면 이것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외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가능해요. 이 단계가. 안 그러면 방랑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독립성을 깨닫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시간에 이 벽을 자꾸 넘어오려는 사람들하고 싸우느라 바쁜 거야. 블로킹하기 바빠. 내가 혼자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너 괜찮니? 너 요즘 왜 그래? 너 요새 왜 회사 생활 힘들어? 자꾸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병사들에게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가둬놓으면 더 튈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풀어놓으면 얘네 분명히 사고 친다. 그럴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방랑자는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부 의존해서 살고 있다가 의존 단계에서 독립 단계로 가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독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의존 아니면 독립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나는 강한 자아를 갖고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지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돼야 공동체에도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규범에 내가 힘들긴 한데 이게 왜 힘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부적응자로 남아서 결국은 거기서 도태되기도 하고 혼자 외로움에 처절하게 이렇게 몸부림치기도 하죠. 그래서 방랑자 원형이 이 중간 보스를 깨고 나면 우리가 받는 선물은 독립심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독립생활, 자기 혼자 생활하게 될 때 독립심이 이미 좀 발달이 된 친구들은 그게 어려움이 크게 없고 그리고 되게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독립심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분명히 혼자 사는데 매일 친구들이 집에 와야 돼. 매주 엄마가 올라와야 되고. 방랑자가 충분히 자기만의 여행과 외로움을 충분히 겪고 돌아와야 독립적이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형은 전사 원형입니다. 이건 진짜 현대사회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제 주변 전사들 너무 많아요. 네. 뭐냐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원형입니다. 근데 꼭 나쁘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삶의 어떤 기준이 높은 곳에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성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밤잠을 아껴가면서 엄청 노력해요. 생산적인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어떤 압박을 느낀다는 거죠. 이 전사의 이야기 구조는 내가 어떻게 목표를 이뤘고 내가 어떻게 적을 무찔렀는가, 이겼는가 이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 전사 유형들은요.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제일 뛰어난 지원자인데 쟤네가 눈이 없네. 야 내가 쟤네가 결정을 철회하도록 내가 반드시 설득해보고 말겠어 하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할 것 같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교수님들이 학점 줬는데 그 항의 메일 보내는 친구들 그렇지. 있죠. 그런 사람 있죠. 교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B뿔밖에 안 됩니까? 저는 A뿔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전사 유형.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뭐 이런 사람 있죠. 전사 유형이 막 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사 유형은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이 전사는요, 그 무의식의 원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요, 사냥에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짐승을 못 잡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렇죠. 사냥에 성공하는 성취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그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하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사냥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이 사냥에 해당하죠. 현대인들이 전사 유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살아. 이 사람들이 워커홀릭이 되기 쉬워요. 너무 치열하게 성취를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막 밤낮 없이 일하고, 과로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전사 유형에 시달리다 그냥 과로사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사에 대한 해결책은 네. 한번 아파보면 됩니다. 아, 내 몸이 못 따라간다.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사 유형이 그렇게 나를 좀 혹사시키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되게 많은 게, 전사 유형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게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되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유혹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좀 게으르게 살고 싶고 방탕하게 살고 싶고 좀 이렇게 이런 유혹이 생길 때 전사 원형이 욕망이 적정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훅 넘어가서 잘못된 곳으로 부정적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경고등을 반짝반짝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사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열정이 늘 넘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고 기술과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을 잘 하죠. 근데 이제 이 목적을 잃고 집중력, 기술, 추진력만 좋으면 어떻게 되냐? 쌈딱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이 적과 아군밖에 없어요. 나 아니면 싸워 이겨야 할 사람.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패배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이 유형의 여행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 적을 물리칠 대상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자가 되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상대방을 나처럼 저 사람도 또 다른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자기만의 영웅의 여행을 하고 있구나. 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웅 대 악당 대 희생자 뭐 이 정도였는데 나중엔 영웅 대 영웅 대 영웅. 우리 모두 영웅이야. 우리 함께 각자의 삶을 잘 살아보자. 이런 유형이 강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사 유형이 이제 심하게 발현되면 그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커홀릭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소진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앞으로 계속 질주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까지. 과로사 할 때까지. 그러다가 막 정년퇴임하면 엄청 상실감 느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한 성취 욕구일 때는 삶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강박적이고 중독적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10대 청소년들한테 엄청 많이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10대의 발달 과제가 세상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기에 전사 에너지를 좀 충분히 표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전사 에너지를 표출할 곳이 없으면 일진처럼 패거리를 져갖고 타인을 막 공격하고 막 술, 담배 같은 거에 탐닉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사 유형들이 그 목적을 잃으면 중독에 많이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알코올, 담배. 뭐. 가장 발전적이게 만들어줄 만한 원형이기도 하지만 건강하지 않겠으면 가장 해칠 수도 있는. 그렇죠. 소진되기 쉽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났는데 직장 상사를 만약에 강한 전사 타입을 만났다. 그러면 일단 그 직장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곤하죠. 넌 왜 이렇게 못 싸워? 약간 그렇죠. 뭐 한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 외에 타 부서와 갈등이 있을 때 좀 대신 강하게 싸워줄 수 있다. 맞아요. 아니면 실적? 이 정도지 힘들겠죠 내가. 너무 맞아. 힘들 것 같아. 일상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사 유형을 어느 적정선에서 잘 유지하면 되게 의욕을 불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사는 막 그렇죠. 앞에서 나가서 싸우면서 넌 왜 이렇게 못 싸워? 뭐 약간 그런. 그래서 리더십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심리학자들도. 리더십이 이제 앞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잘 조화시키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워낙 하더라고요. 워커홀릭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자리까지 살아남은 분들이 이 전사 유형이 많겠죠? 왠지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더욱 전사 유형을 좀 자극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선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할 그런 때는. 사람들이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방랑자가 기업에는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겠어요. 맨날 이거 왜 해요?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전사 유형의 여행을 잘 마치면 용기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 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맞서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원형이 이타주의자입니다. 이타주의자는 어떤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원형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뭐 자녀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혹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희생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희생은 좀 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뭐 돈과 명예를 가져다주고 이런 일이라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었는가,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했는가가 주된 이야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나 아니라도 누구라도 뽑힌 사람 있으니까 됐어. 그 사람이 잘 다니면 좋겠다. 예,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는 순교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타주의자 원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현실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공장식 축산이 동물들을 너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자녀가 아픈데 밤새 간호를 했어. 그러면 나는 진짜 눈이 막 감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자녀가 계속 아프단 말이야. 그럼 나는 너무 힘들고 그래도 자녀 옆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이타주의자의 원형이죠. 이타주의자에게는 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막 갖습니다. 요즘 중고시장, 당근마켓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중고물품을 주로 돈 받고 팔지만 그냥 나눔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이타주의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언젠가 나도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막 축적할 필요가 없어요. 막 집에 막 잔뜩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타주의자 원형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느라 시간을 다 써요. 엄마가 아이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 먹여줘. 쫓아다니면서 계속 먹여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자기 힘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이 지각을 했다고 부모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애가 오늘 늦잠을 자서 늦었는데 대리님 너무 혼내지 마세요. 뭐야. 그런 식으로 남이 해야만 하는 일까지 자기가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막 강요를 받아서 베풀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타주의자가 되다 보면 원망이나 가식을 낳습니다. 조금만 나를 위해 뭘 하려고 하면 막 죄책감이 생겨요. 특히 가부장적인 세계에서는 엄마들에게 이런 역할을 좀 많이 강제를 했죠. 엄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조금 참아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강요를 했다 보니까 그런 시절에는 옛날에 어머님들이 여행을 만약에 갈 기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애들 다 놔두고 어떻게 내가 여행을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국 끓여놓고 가면. 그럼 왜 엄마 갈 때 공국까지 끓여놓고 가야 돼? 아유, 니네가 먹으면 CF에서 되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타주의자들이 특히 강요된 이타주의자가 되면 보상을 바라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집에 와서 내가 내 맘대로 못해? 집에 오면 정말 손도 까딱 안 하고 물, 밥, 양말 이렇게 한다던가. 엄마들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자가 것들. 잘못 발현되면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심리. 그래서 진정으로 베푸는 법을 배우려면요. 역할 때문에 강제로 정해진 불필요한 희생을 좀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거를 거부하고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타주의자 원형과 여행을 잘 마치려면요.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웃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처럼이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먼저 사랑해야 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돼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타주의자 원형을 잘못 생각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그 희생이 즐겁게 기꺼이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다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 때 진심으로 기쁘다는 것을 알아서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충실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쌀도 없는데 남한테 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배고프지 않으면서 함께 나눠 먹을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의 정체성과 일치한다고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언제 희생할 것이다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강요되어 있는 너는 무조건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타주의자 원형이 잘 발현되면 나중에 죽음조차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대가야 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어떤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단계일 뿐이지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타주의자 원형을 이 여행을 잘 마치면 연민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남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원형은 순수주의자. 이 사람들은요, 삶을 무조건 긍정하고 신뢰합니다. 항상 행복해요, 그냥. 왜냐면,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이 왜 힘들 필요가 뭐가 있어? 즐거우면 좋지. 난 진짜 너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발견했는가?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찾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만나 있는 땅을 갔는가? 오늘 너무 종교 방송 아니에요, 오늘? 여러모로. 종교 안에는 그 원형이 다 숨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입사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하죠. 뭐 여기 아니어도 적당한 때가 되면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생길 거야. 연인과 헤어져도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나 보지. 뭐 적당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니죠. 그럴 리는 없죠. 슬프다. 순수주의자 원형은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순수주의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부모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애를 막 처음 시작할 이럴 때는 막 사람이 막 너무 행복함에 차 있잖아요. 이럴 때. 혹은 뭐 또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하거나 이럴 때 느끼는 어떤 낙원 같은 안정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보살펴 줄 것 같고 선하게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믿는 단계.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고아처럼 추방당하기도 하지만 나는 순수하고 선하고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더 잘 사는 걸 많이 봐요. 나는 편법을 쓰지 않았는데 편법을 쓴 놈이 더 잘 살아. 나는 출석을 100% 했는데 출석을 몇 번 빼먹은 제가 A를 받아. 뭐 이런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좌절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순수주의자가 좌절을 하더라도 영웅으로서 우리가 계속 아까 말했던 다른 원형들의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그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순수주의자 원형이에요. 근데 이제 순수주의자가 너무 다 해맑게 낙천적으로만 살다 보면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 뻔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낙원을 유지하는 데 어떤 정도의 힘이 들어가고 책임이 필요하다. 낙원에 있어도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고통은 삶의 일부다. 이런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통과만 하면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고 또 내가 희생자라는 어떤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것을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이게 순수주의자들이 궁극에 가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삶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깨달음, 이런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회개, 회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보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것처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수주의자 원형과 함께 잘 지내면 신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사랑, 기쁨 이런 게 지지받는다는 어떤 느낌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네. 순수주의자에서 시작해서 다시 순수주의자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다음이 마법사예요. 자신의 삶과 세상을 마법처럼 변화시키는 원형입니다. 이 마법사들은 어떤 데서 시작하냐면 삶이 내 맘대로 잘 안 되는데? 좀 바꿔봐.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 욕구를 실현하기에 너무 지금 삶이 벅차. 좀 변화하고 싶어라는 이제 그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세계를 바꾸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직장은 얻지 못했지만 나한테 딱 맞는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뭔가를 배웠어. 좋은 경험이 됐어. 좋은 경험이 됐어. 이 사람들은요, 내가 내려야 될 결정을 남한테 절대 밀어두지 않습니다. 내가 합니다, 그냥. 왜냐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아주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어떤 결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바로 잡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원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삶에서 약간 멀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다시 자기 본질에 가까워지고 세상의 균형, 삶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종교적으로 어떻게 많이 드러나냐면 기도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참선을 한다거나 고해성사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안에 뭔가 잘못되어가는 실수들을 바로잡아서 원래 가야 할 방향으로 돌리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게 마법인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어 라는 말이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돼요. 세상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마법사들이 마법처럼 기적처럼 삶을 자꾸 바꿔나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뭐든지 누구든지 내가 완전하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타인한테 끼친 그 어떤 피해를 자꾸 외면하게 돼요. 나를 바꾸느라 바빠가지고 남을 안 보고. 아니면 다 이유가 있었어. 난 그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마법사 원형은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좀 그런 성향 보이는데. 저 물건 되게 잘 팔거든요. 아니, 제가 좋았다고 후기를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사요. 오. 근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잘못 발현이 돼서 상대방에게 상처받은 고아나 방랑자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 뜻이 있을 거야. 좋게 생각해. 다 너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림자 영역이 좀 강조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법사의 그 원형을 잘 내재시키려면 모든 사람이 원래부터 선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안에 어떤 선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림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억눌린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갇혀있다는 그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법사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림자들을 밝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통하고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서 그림자가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욕구를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그게 다른 쪽으로 잘못 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적인 것은 입 밖으로 내서 막 표현하는 것이 되게 안 좋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걸 계속 누르기만 하다 보니까 TV 광고나 또 매체에서는 성적인 부분을 점점 더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것에 자꾸 눈을 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으로 그걸 자꾸 돌리게 되죠. 근데 이제 마법사 원형은 그것을 햇빛 아래도 갖고 나오는 거죠. 어떤 억눌린 욕구를 햇빛 아래도 갖고 나와서 그것은 당연한 욕구야. 라고 해주고, 근데 그것이 당연한 욕구라서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표출하거나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용되는 어떤 관계들이 있어. 뭐 이렇게 그것을 재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은 무조건 말하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몰래 야동을 보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당연한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상대방을 보고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것을 네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야. 라고 이제 규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억눌린 부분들을 햇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들. 이게 이제 마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마법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훌륭하네. 자, 그러면 이 6가지 원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모두 순수주의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아주 순수주의자로 보냅니다. 완벽한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세상의 모든 이렇게 아름다움의 경외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좌절과 고통을 마주치면서 고아 시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고아 시기를 겪으면서 현실을 자각하고 나를 안내해줄 안내자와 나를 유혹하는 사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삶이 너무 갇혀있고 제한적이라고 느껴서 길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방랑자죠. 방랑자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전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칙이나 기술들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도 하죠. 또 이타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삶 자체 혹은 또 세계에 기여할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커진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순수주의자로 돌아와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법사의 단계에 이르면 나와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세계를 탈바꿈시킬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웅이 여행에서 찾는 이 보물이 바로 이 끝판왕이 주는 보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들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내가 오늘 그랬네?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이 원형들의 이름과 특징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그것과 거리가 약간 생깁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가 고아 원형에 너무 매몰되어서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금 고아 원형이 떠올랐구나. 내가 지금 방랑자 원형에게 조금 지배당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이것이구나. 나는 지금 고통을 좀 받아들여야 해. 혹은 내가 지금 이 외로움을 좀 견뎌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좀 도전할 용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판도라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지 알아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딱 정답인 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의 여행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실 텐데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웅의 여행도 존중하는 것. 저 사람도 여행 중인 영웅이구나. 저 사람의 세계 안에서 저 사람의 성 안에서는 저 사람이 영웅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다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에니어그램이나 MBTI 유형을 보고도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어서 나와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6가지 유형도 MBTI만큼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나요? 이 미국에서는 좀 알려졌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소개된 게 지금 이 책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원형을 얘기하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6가지로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제 네네. 분류를 해놨을 거라는 말씀이죠. 이타주의자 같은 경우도 애니어그램에서 2번 유형이 그거거든요. 헬퍼, 조력자 유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 원형에 대한 지식이 지인들 사이에 좀 통용되고 있어야 얘기를 하지 갑자기 가서 너는 오늘 고아 방랑자인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왜?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거 MBTI는 요즘 워낙 또 다시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본 요런 유형도 있더라 하고 연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책 프로 28화를 들어봐라. 저는 이 책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MBTI 같은 거는 뭐 INFP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직관적으로 딱 안 와닿는데 고아, 방랑자, 이타주의자 이게 좀 더 와닿더라고요. 설명을 조금만 들어도. 충분히 이 원형 이름만으로도 네. 짐작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어땠나 약간 좀 네. 단어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네요. 저는 지금 되게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책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 사회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게 예로 들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게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읽다 보면은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읽다 보면 좀 더 훨씬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6가지 심리적 원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흥미롭게 들었어요. 네, 됐어요. 아. 우리 4주 동안 심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어떻게 심리 마무리 괜찮습니까? 내 네, 심리가 좋습니다. 편안해졌어요. 중학교 때 어땠을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할만할 것 같아요. 할만했어. 그 왜 종치기 전에 어. 이미 선생님 아직 설명 안 끝났는데 자기가 종치 시간 보고 도시락 꺼내놓고 이렇게. 짐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 학생. 딱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냥 약간 수업 받는 느낌으로 좀 들었는데, 근데 그 6가지 원형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앞으로 이거 알면은 조금 더 저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네. 좀 충분히 재밌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MBTI 사실 저도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뭐였더라?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서는 언제 지나갔는지, 지금 뭘 겪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같이 책 읽어봐요, 우리. 네. 그 셀프 심리학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고 시작했는데, 셀프 심리학이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데, 요즘 너무 바쁘고 이렇게 좀 몰아치는 세상이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는데,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심리 상담사나 심리 유형 검사하는 것도 좋고요. 뭐 또 지금 내 상태가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가, 혹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인가를 조금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그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온라인으로 간편 심리건강 자가검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 척도라든가 행복도 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별책부록 우리 멤버들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청취자 여러분도요. 그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하면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보다 별책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엿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